이런 건 용도가 뭐였어? 이것도 복간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있잖아 나락을 이렇게 다 채워놔요. 그러면 요 하나 한 칸만 떼가지고 나락 퍼서 또 찧어서 먹고. 이게 1, 2, 3, 4, 5, 6이야. 이게 가득 싸놓고 요 한 칸을 들어서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찧어 먹고. 이 정도 체크한 사장을 가지려면 당산 정이 틈 이상 돼야 되는 거야. 한 400가마 정도 되는 재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1000석분, 2000석분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자기는 좋지. 그 상해에서 저 동제사 멤버들이 여운형하고 순원은 일본으로 가고 여운형은 국내로 오잖아. 그래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일어나라 해가 싹 했는데 이런 관련된 세포가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청주 같은데 기미도 못 보였거든. 그러니까 여기 홍명이가 있으니까 충북 최초가 여기서 하는 거야. 3월 19일 날. 이거 없었으면 충북에서는 한 놈도 안 했다는 얘기야. 원래는 2일날 하려고 했던 건데 휴일이었어, 공휴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앞당겨져가지고서 3월 1일날 했는데 그때는 도시는 7개 전국에. 그리고 이제 독립기념선 선언문은 한 30개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작은 도시들은 그 이후에 계속 하나씩 해 나가는 거야. 근데 독립운동이 잘 되고 있는 저 용정 연변 같은 데는 우리 갔었잖아. 3.13 만세 시위해가지고 쏴 죽이고 막 하거든. 여기는 19일이면 제일 꼴찌야. 거의. 근데 아마 이제 이 양반이 그런 이제 신경적 변화에서 딱 확실하게, 그러니까 단자 만나고 한 5, 6개월 전에 단자 만나고 들어와가지고 이 양반은 액션맨이 아닌데 확실하게 액션을 취한 거지.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벽천은 이미 내면적으로는 완성이 돼버린 거야. 나는 항일의 길과 조선 민중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야. 여기 계시다가 그 고종 이제 장례 그거 보러 이제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지도자들 이 사람들 만나고 3.1운동 보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모의를 해서 한 거지. 항일투쟁, 조천만세운동, 해녀 항일투쟁. 해녀. 그 말고 그 어디가 오라 연미 조설대. 조설때. 그거는 그게 최초가 어디야? 조설대인데 며칠 날? 1905년도 3일. 그 전에 이미 한일 합방이 지옥을 덮인 눈으로 덮는다 해가지고 아침에 내린 눈으로 덮는다 해가지고 조설대 내가 그 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근데 좀 사기성이 농후해. 배로 저희들 그 내려와서 좀 먹물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그 울분을 뭐 무슨 비분관계 해가지고 자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했던 거지. 그러니까 참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해방 전에, 그러니까 3.1운동 할 때 무슨 주로 이렇게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많았잖아. 야채이카 운동, 그런 거.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사람들은 다 독립운동가로 추서돼.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사삼하고 만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삼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빼. 살아있어서. 오! 그런 아이들. 그런 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뭐 살아있으면 빨갱이고 빨갱이가 되는 거야. 네. 될 수밖에 없는. 살아있으면 빨갱이고. 그러니까 요 골목이 고추전거리라고. 고추전거리.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옛날 장터였던 거죠. 여기 갑자기 아파. 쟤도 거의 반은 확실한데.
저분 때문에 이제 여기 전장도 마련이 된 것 같고 여기 어딘가 같아 사진을 보니까 저쪽 제월대가 잘 보이더라고. 이렇게 거기가 어. 아마 그 묘가 제일 잘 썼을 거야. 아주 뭐 그랬다고 그냥 합니다. 언뜻 그러니까 봐도 이제 끝내주던데. 단재 조부가 29년생이고 벽초 조부가 46년인가 7년인가 그래. 그래서 어쨌든 벽초가 그 할아버지의 친일, 아버지의 그 순국 이런 갈등 속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 방황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록은 해놓거든. 우리가 이제 연보를 만들고 하면서도 벽초는 시종일관 지사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20대 초반의 젊은 아들이 할아버지는 친일의 길을 가고 더구나 그 뭐 집안 대대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성리학 집안이죠. 최소, 정의품, 판서, 참판 이 정도 하는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인데 거기서 이 청년 그 벽초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귀결점이 상하이였다는 거지. 1913년에. 만약에 국내로 들어왔거나 여기로 와서 할아버지 집안으로 왔다거나 이러면 그 88년, 90년, 92년 우리가 이제 춘원 6당 벽초하는 그 3인방 중에서 그 못지않은 친일의 길을 갔을 거다라고 나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그건 가정이지만. 근데 어쨌든 그 귀결처가 상하이였다는 거지. 상하이에 가서 그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동지들하고 만났고 단재는 거기서 이제 만주로 갔지만 벽초는 남양군도로 가잖아요. 3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1918년 단재가 있는 베이징으로 찾아와. 그리고 이제 5개월, 6개월 후에 여기 와가지고 3.1 만세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918년 단재하고 북경에서 만난 한 달이 시작은 1913년 상하이부터 해가지고 단재하고 만나면서 벽초는 이제 그 자신의 길, 20대의 벽초가 자신의 길을 확고하게 결정 지어내고 제가 볼 때 벽초는 어떤 뭐 3.1운동 같은 거, 혁명 이런 것들을 선봉장이 돼가지고 주동하거나 이럴 그 캐릭터가 아니거든. 굉장히 사려가 깊고 관찰을 면밀하게 하고 그 인격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아주 놀라운 통찰력들을 작가적,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인물이거든 사실. 그런데 와가지고 3.1 만세운동을 주동을 해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감옥 옥살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쎄 어쨌든 이제 그 28년부터 인격정을 연재를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요. 여기서 1, 2, 4 왔다가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동아일보, 시대일보 그 편집국장도 하고 사장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또 단재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 받잖아요. 단재의 조선사 연구초가 그 벽초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렇게 되는데 그 무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왼쪽으로는 상하이에서 만났던 독립운동 일선에 있는 해외 망명파들 그리고 이제 중심은 단재겠지. 편지도 주고받고 하면서 단재가 막 혼내키기도 하거든. 막 니네 그 동아일보 사장 뭐 하는 놈이고 그 춘원 이광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무슨 그런 주인이 뭔지도 모르는 개를 뭐 루소니 볼테르니 하면서 편집 주관을 시키냐고 막 욕하는 편지를 막 쓰거든. 그 독립운동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한쪽 라인, 벽초와 그다음에 현실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미 문화 통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단재가 비판하듯이 뭐 자치론,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 창간하고 문화 통치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 현실에서 내가 동아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 시대일보 주필 사장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당시에 이제 시대의 흐름처럼 사상이 들어오는 거지. 뭐 신사상 연구회, 화요회 이런 거 하면서 26년 이제 조선공산당 창당되는데 사상이 한쪽으로 있고 그 세 갈래 쪽에서 그 벽초가 선택하는 것. 근데 실제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모종의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독립운동을 구현하기는 어렵고 현실은 자기는
그 일제에게 빼앗긴 식민지의 동아일보 사장이고 편집국장이고 이런 문제에서 그 시대에 단재가 사회주의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한다면 학자들이 뭐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재는 사회주의는 당신이 거절을 했어요. 명백하게. 그런데 벽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1920년대 이 사상을 거부하거나 혹은 피해가거나 이럴 게 아니었다는 이제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쪽이 돌파구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신간회로 가고 28년부터 이제 그 임꺽정 연재가 되는데 그런 배경을 깔고 보면 하고 뭐 육당도 초기에는 뭐 소년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광문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러다가는 조선의 사상 학책 다 사라진다고 그래 가지고 광문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뭐 경세우표 대동운보군옥 뭐 모든 책들 그때 육당이 제가 안 했으면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것을 지키려고 했던 둘은 변절을 해 갔지만 벽초 같은 경우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혹은 또 춘원이 얘기했던 계몽주의적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조선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의도가 발행됐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실제로 단재와 벽초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전에는 사실은 왜 그때 꼭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을까? 혹은 진짜 받아들인 걸까? 그냥 얘기하는 뭐 민족주의자 벽초 아닐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단재와 벽초가 두 사람이 참 거의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구나. 운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는 이제 그런 아까 그 형이 우리가 임꺽정이라고 하는 것에 깔려 있는 그것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않았을 텐데 벽초가 어디에서 그걸 토대로 했겠는가. 그리고 그런 결정들이나 과정들은 뭘까 이런 것들이 좀 의외로 쉽게 풀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학 내적으로 그냥 홍명희 벽초의 그 임꺽정 같은 경우가 그냥 문학 내적 평가도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좀 소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모든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게 당대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그건 정말 다시 재평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게 조선을 그렇게 말살하고자 했던 그 당시에 한복판에서 쓰였다는 거라고. 조선의 정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작가로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되면 조선 때 뭐 봉건 시대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반영했던 게 허균의 홍길동이라고 하는 걸출한 작품이 있다면 그다음 그 이후에는 분단 이후에 남북 문제를 다뤘던 황석영 같은 사람의 장길산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모든 작가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서도 사상을 쓰는 현계영 선생이 만약에 지금 순위삼수 썼다면 별 의미가 없어. 맞아요. 박정희 때 썼거든. 그 가해자가 집권하고 있을 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맥락으로 문학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일제가 그렇게 조선을 정신마저 훼손시키려고 했을 때 임꺽정이라고 하는 걸출한 작품이 나왔던 거지. 근데 이 작품을 가지고 월북했다 이런 걸 단서를 들이대면서 문학적 가치마저도 훼손시킨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고 웃기는 일이에요. 같이. 그렇지. 의미 있는 이걸 이런 작업을 뭐라 그러지? 그냥 먹는 거 하면 안 돼. 슬로건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평화가 동일이다. 아, 깔끔해.